네, 북한 김용진 내각 국정리가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처형됐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같은 이유로 숙청된 고위층 인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갈수록 돌을 더해가고 있는 김정은식 공포정치.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의 굵직한 인물이 처형이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도 불량, 이게 보니까 안경을 닦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처형된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네, 그 김용진 내각 부총리 그러면은 이제 김영직 사범대학 출신인데요. 예. 북한에서 교육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도에 북한의 최고 명문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의 이제 부총장을 거쳤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역시 출판사 부주필 또는 여러 수학 역학부 이런 거 거쳤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교육상을 2003년도에 역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9명까지 증가했던 내각 부총리를 2014년도에 4명으로 대폭 줄였었는데요. 네. 역시 내각 부총리로 계속 자리를 유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하나의 산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이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37년 동안 11년 의무제를 했었는데요. 김용진 부총리의 어떤 계획과 추진력에 의해서 12년제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년제에서. 네, 11년제에서 12년제로 바뀌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치원을 1년을 다니고요. 우리의 그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5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 중학교를 이제 3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급 중학교에서 3년을 지내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이 김용진 부총리가 결국은 입안을 하고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 교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상으로 따지면은 우리로 말하면 뭐 교육부총리 또는 교육부 장관 이 정도 급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신망이 두텁고 또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있는 인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이런 인물이 지난 그 6월 29일 날 당시 이제 북한에서 최고 인민회의 13차 제4기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주석단 위에 단상 위에 앉아 있었고요. 네. 김용진 부총리 같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다보는 이 단상 아래 일반 관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네. 직접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자세가 삐딱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봐서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목으로 따지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는 제목이 뭐예요? 네, 현대판 종파 분자다. 어. 북한에서는 특히 이런 당을 중심으로 일당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에서는 이 종파 분자라는 명분은 가장 큰 역적죄에 해당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 출발은 자세불량의 이런 그 모습이 우연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눈에 띄었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재판까지 하고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고 보니까는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엄벌을 받았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사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신망받던 유명 인사의 개인적인 인생의 불행사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 북한이라는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진 내각 부총리의 이 처형설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북한 사회가 공포 정치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불안정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최근에 혁명화 조치 이후에 이제 복귀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관련 내용을 저희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온 결의와 굳게 손잡고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며 저희가 지금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내용 중에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먼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김영철 통전부장 같으면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군대 생활을 우리 남측과 경계선에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민정경찰 대원으로서 군 생활을 시작해서 결국은 대남 그 협상의 군사회담의 일꾼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통전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모든 우리 남측과 관련된 업무를 갖다 지휘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통전부장의 위치가 그런 만큼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위원장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이런 그 명칭을 가진 행사를 올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말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평양이나 개성에서 올 8월 15일을 계기로 북측, 남측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런 그 동포들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까지 총망라해서 전 민족의 구성원들이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하나의 모임을 하나의 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의를 했던 게 결국은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청와대에 있는 실장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국회로 말하면은 정세균 의장과 여러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정계 또는 관계 이런 또 책임자 또는 이제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여기를 참여를 하자 해서 개별적으로 이 초청장까지 다 보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이 올 들어서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이런 그 도발을 강행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대북 제재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비핵화 조치나 또는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행사 자체는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올 8.15를 계기로 남북 간에 하나의 어떤 행사를 준비를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철 하면 이게 그 우리한테서 불쾌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만한 게 이제 천안함 폭침이랑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뭐 김정은의 공보 통치가 시작됐다, 공보 정치가 시작됐다는 건 어쨌든 김정은의 신복인 인물들이, 그러니까 충성을 다한 인물들이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발을 계획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과 함께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어떤 도발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올여름 들어서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떤 눈에 띄었던 일이라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전승절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정전협정 체결이라 하는데요. 7월 27일 날 북한에서도 역시 정전협정 체결 63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김영철이 가장 중요한 행사에 주인공이 빠져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이 어떤 도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더 거꾸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일부 발표를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통전부장으로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일부 어떤 사업 측면에서 노동당 39호실과의 어떤 사소한 마찰을 빚었다. 이런 명분을 해서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통전부장이 혁명화 작업을 받았다는 것은 김영철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의 개인사의 약점으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혁명화로 끝난 것은 김정은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충성을 보여줘야 될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금 그 김승재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에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그 목함지뢰 이런 도발 사건들은 모두 다 김영철의 머리에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까는 결국은 이 김영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발 가능성은 결국은 김영철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도 지금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할지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국내외 정세로 미뤄봤을 때는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할 감행을 한다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이 주요 이제 그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그 고구려 유적이나 백두산 관광을 목적으로 이제 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우리 재국민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근무한 우리 공관원들이 상대적으로 치안이 좀 보안이 허술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 치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북한이 그동안에 뭐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이제 사이버 테러도 북한이 우리의 남측을 가장 무력화할 수 있는 주요 공격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를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김영철이 현장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이 결국 우리한테 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앞전에 이제 우리가 기자 리포트에서 봤었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서 130여 명이 지금 간부가 처형을 예. 당했습니다. 김정은 그게 정권이 알려진 것만인데 이제 안 알려진 것까지는 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처형 같으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총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단계가 낮은 혁명화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강등 조치나 여러 가지 이런 조치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장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 5년 반 동안 지금 130여 명이 처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다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보름에 한 명꼴로 북한에서는 이런 피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일시적으로는 김정은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회의에서 그의 눈밖에 벗어나는 뭐 자세가 불량하거나 또는 조는 모습을 예.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이 어떤 지적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가족 문제나 또는 개인사를 다 털어서 결국은 가장 엄중한 이런 그 제목까지도 뒤집어 씌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는 과연 그 간부들이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근무했던 태영호 공사의 탈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북한의 엘리트 등 이런 지도층들이 북한을 기회만 된다면은 조건만 되고 여건만 된다면은 바로 등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영호 공사 망명 사건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현재 본인들의 가족과 함께 또는 삶의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여건이 망명이 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문 기자한테 꼭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아까 같은 경우에 저 누구였죠? 김용진 북한 내각 국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안경 닦고 또 자세불량인데 처형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혁명화 조치 후 다시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죄목보다 이게 어떤 뭐 더 큰 죄를 졌을 때는 총살을 당하고 더 경미한 걸 했을 때는 강등 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혁명화 단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정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인 그 기호인 건지 어떤 기준일까요? 물론 뭐 추측이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걸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크지 않은 행동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헷갈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는 2인자는 용납하지 않는 절대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그렇죠. 것이 예. 북한이고요. 그런 모든 형법 시스템 그리고 범죄 구성 요건들을 넘어서는 판단이 되는 기준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1인 독재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입니다. 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봤을 때 자세가 불량하면 그것도 결국은 범죄 구성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 자유선진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 전해진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일단 그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제목 자체가 어떤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네.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버리기에는 아까운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읽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은 결국은 그 처벌에 있어서 강도를 조절해서 가장 낮은 단계이고 또 복귀가 가능한 것이 혁명화 단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자강도나 양강도 이러한 협동농장에 가서 농장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협동화 과정인데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이런 그 세 달 이런 과정 동안 이런 단순 노동을 하다가 업무로 복귀시키면서 다시 한번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김정은의 독특한 이런 공포정치 스타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김용진 내각 부총리보다는 김영철을 좀 더 아끼는가 봅니다.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또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같으면은 그러니까요. 본인이 필요로 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충성의 강도를 높여서 일단은 본인에게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혁명화로 한 데를 그렇군요. 그쳤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나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소한 가치 없이. 제목이다 할지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공포 정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네. 현대 북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럼 이 공포 정치가 계속될까요? 김정은 체제 초기 출범에 특히 2013년 12월에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네네. 아직은 본인의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본인의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제를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자신의 어떤 고모부마저도 이렇게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그 피해 정치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일상화돼 버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름에 한 명꼴로 현재 단두대에 올라가는 이러한 게 현재 북한의 현실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언제 특히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올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하고 우리 남한의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부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가 이제는 출범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는 김정은이 더 이상 본인의 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희생물이 나온 것이 결국 김용진 내각 부총리인데 그 명분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가 있고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이유를 대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본인한테 무한 충성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포 정치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를 두고 김정은 공포 정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매듭을 짓고 선정 정치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은 아직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일 중로 4강 외교전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교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회담에서 이제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된다면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인 건데 이걸 거듭하면서 대북 공조에 힘을 써달라고 이제 얘기할 텐데 과연 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많은 초미의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현재 진행하고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 현재 진행한 걸로 시간이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푸틴 대통령과는 네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그동안에는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결국은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었는데 네. 방금 지적한 대로 지금은 우리가 8월에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강했던 점을 미뤄봤을 때는 그렇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 위협이 모두 없어지면 그때는 사드의 배치를 처리할 수 있다. 네. 배치를 이런 설명까지 곁들여서 이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여기서 성과를 거둔다면야 우리 외교의 어떤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좀 이따가는 오늘 회담을 마치고 저녁에는 중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주요 20개국 회의 그리고 중국 방문에 이어서는 라오스까지 가서 아세안 정상회담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드를 둘러싸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현재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이런 긴장이나 또는 외교적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는 큰 해법을 찾아낼 걸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매듭을 처음에 풀어가느냐가 이 나머지 이런 외교 행보에 있어서 큰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현재 그 정상회담 결과가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네. 푸틴 대통령과의 과거에 했던 그 회담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굉장히 서로의 접점을 찾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일 걸로 보고 예, 또는 지금 보니까 저희 그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안보리 결의,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안보리 결의 수용하고 도발 초행도 중단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설득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러시아가 이런 그 사드 문제의 원인 제공으로 볼 수 있는 북한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 도발에 자제를 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